결혼식 다음 날 며느리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봄날의 혼례청은 온통 꽃빛이었다. 하얀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고 화환 사이로 스며든 봄볕이 신부의 얼굴을 환하게 물들였다. 하객들은 저마다 탄성을 내뱉었다. 참 곱다고, 신랑보다 나이가 많다는데 그래서인지 어딘가 의젓하고 속이 깊어 보인다고 수군거렸다. 어머니 박술래는 맨 앞자리에 앉아 손을 꼭 쥐었다. 아들 민준혁이 데려온 여자 오세진, 나이가 준혁보다 3살 위였다. 처음 인사를 받던 날 세진은 반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모아둔 돈도 있고 살림도 알뜰하게 꾸릴 자신 있다고, 직장도 있으니 걱정 말라고. 술래는 그 말이 좋았다. 연상이라면 아마도 속이 깊겠지. 아마도 제 아들을 잘 받쳐주겠지. 아마도 이 결혼이 준혁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지. 그 아마도들이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게 될지 꽃빛 가득한 그날의 술래는 전혀 알지 못했다. 혼례가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 아버지 민태수는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살아라. 딱 그 한마디였다. 준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태수도 그때는 몰랐다. 혼례 다음 날 아침이었다. 준혁이 출근 준비를 하는 사이 세진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발송음이 울렸다. 잠시 후 세진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오늘 사표 문자 보냈다고. 이제 살림에 집중할 거라고. 준혁은 넥타이를 매던 손을 멈췄다. 결혼 전에 그런 얘기는 없었다. 당신도 계속 일할 거라고. 둘이 벌면 여유 있게 살 수 있다고 했었는데. 준혁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신혼 첫날부터 싸울 수는 없었다. 세진이 웃으며 출근하는 준혁의 등을 밀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집안일 다 할 테니 당신은 열심히 벌어오면 된다고 했다. 준혁은 현관문을 나섰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무언가 작은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여동생 민준아는 새언니가 결혼 다음 날 바로 일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해 듣고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는 게 말이 되느냐고, 오빠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 거냐고 걱정스레 물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새언니 일에 상관 말라고 했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했다. 준하는 할 말을 잃었다. 오빠의 목소리에서 처음 느껴보는 낯설미 있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든 터놓고 얘기하던 오빠였는데 준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술래는 저녁상을 차리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괜찮겠지. 새살림이 자리 잡히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그 달램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세월이 조금씩 증명해 나가기 시작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서 사람은 때로 너무 쉽게 눈을 감는다. 그리고 그 감은 눈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뜨이지 않는다. 새 살림집은 눈이 부셨다. 집들이에 초대받아 들어선 순간 술래는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다. 거실을 가득 채운 이탈리아산 소파, 주방을 장악한 독일제 냉장고와 빌트인 가전들, 복도 한쪽에 가지런히 정렬된 명품 박스들, 침실 문 사이로 보이는 프랑스 브랜드 침구까지 어느 하나 허투루 고른 것이 없어 보였다. 하객들은 감탄했다. 살림 참 잘 들였다고, 안목이 대단하다고 했다. 세진은 흐뭇하게 웃으며 이건 어디서 샀고 저건 어떤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태수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주방 서랍 위에 무심코 놓여있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카드 청구서였다. 남의 것을 들여다보려던 게 아니었다. 그냥 눈이 갔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태수의 가슴 어딘가가 철렁 내려앉았다. 월 납부액 387만 원. 태수는 그 숫자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또 읽었다. 아들의 월급이 얼마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저 소파가, 저 냉장고가, 저 명품 박스들이 전부 할부로 살림집에 들어온 것이라는 걸.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들이 내내 웃으며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술래에게 조용히 말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술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설마 그렇겠느냐고. 신혼이라 좀 씀씀이가 크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준하가 나선 것은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오빠 집에 잠깐 들렀다가 우연히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된 것이다. 이번 달만이 아니었다. 누적된 할부 잔액이
눈을 의심할 만큼이었다. 준하는 오빠를 따로 불러 물었다. 이 청구서 본 적 있느냐고. 새언니 카드값이 매달 이 정도 나오면 오빠 월급으로 감당이 되느냐고. 준혁은 표정이 굳어졌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남의 집 살림에 왜 코를 들이미느냐고 했다. 새언니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했다. 준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오빠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새언니 험담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러나 준혁은 듣지 않았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떴다. 준하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다. 오빠가 저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결혼 전엔 뭐든 같이 의논하고 준하가 힘들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오던 오빠였는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가 이상하다고 새언니한테 완전히 씌어 있다고 했다. 술래는 낮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다고. 그래도 내가 더 참아야 한다고. 오빠 마음이 더 멀어지면 어떡하느냐고. 전화를 끊고 준하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한편 세진은 오늘도 새 가방 사진을 SNS에 올리며 웃고 있었다. 댓글마다 예쁘다는 말이 달렸다. 세진은 하트를 누르며 답글을 달았다. 화면 속 세진의 웃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 웃음을 우연히 보게 된 태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준혁의 얼굴에는 날이 갈수록 그늘이 짙어졌다. 피로가 쌓이고 눈빛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가 있었고 아내 곁에 있으면 잠시나마 편안했다. 그 편안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는 아직 몰랐다. 어떤 늪은 처음엔 발목만 잠근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심한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그러다 어느 순간 허리까지 잠겨 있다는 걸 깨닫는다. 퇴근한 준혁이 현관문을 여는 시각 오후 10시였다. 하루 12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돌아온 길이었다. 어깨가 무겁고 발이 퉁퉁 부어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며 준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습관처럼 주방 쪽을 바라보았다. 부엌은 차가웠다. 불이 꺼져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엔 냄비 하나 올라와 있지 않았다. 거실에서 세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소파 위에 앉아 강아지 루이의 발을 마사지하고 있었다. 루이는 작은 눈을 지그시 감고 세진의 손길을 즐기고 있었다. 저녁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세진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루이가 오늘 좀 예민했다고. 배달시켜 먹으라고.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었다. 찬밥이 한 덩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물에 말았다. 숟가락을 집어들고 식탁에 앉았다. 그 사이 세진은 냉장 보관해 둔 한우 수제 간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살짝 데운 간식을 루이 앞에 내밀며 오늘 고생했다고 잘 참았다고 속삭였다. 준혁은 찬밥을 떴다. 씹었다. 삼켰다. 맛이 없었다. 그날 저녁 마침 준하가 들렀다. 오빠 얼굴이 너무 오랫동안 보이지 않아 걱정이 되어 들른 참이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번호키를 눌렀다. 부모님 집 드나들 듯 오빠 집도 그렇게 드나들었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현관문이 열리자 준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부엌에서 오빠가 혼자 찬밥을 물에 말아먹고 있었다. 그 옆 거실에서는 새언니가 강아지에게 한우 간식을 먹이며 깔깔거리고 있었다. 준하는 가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새언니를 향해 물었다. 오빠 밥은 왜 안 하느냐고. 목소리가 떨렸다. 세진은 눈을 치켜떴다. 루이 돌보느라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지 아느냐고 했다. 살림 안 해봐서 모른다고. 애 키우는 것만큼 힘들다고 쏘아붙였다. 준하가 말을 이으려는데 준혁이 먼저 끼어들었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고 했다. 우리 살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준하는 오빠를 바라보았다. 찬밥 그릇을 앞에 두고 앉은 오빠가 지금 자기를 내쫓고 있었다. 아내 편을 들며 눈물이 차올랐다. 준하는 꾹 눌렀다. 그리고 돌아섰다. 현관문이 닫혔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준혁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잠깐 멈췄다. 그러나 이내 다시 움직였다. 그는 먹었다. 차갑고 텁텁하고 끝에 쓴맛이 남는 밥을. 루이는 한우 간식을 다 먹고 세진의 무릎 위로 올라왔다. 세진은 루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고 속삭였다. 남편에겐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 고요 속에 무언가가 천천히 썩어가고 있었다. 순례가 쓰러진 것은 목요일 새벽 2시였다. 거실에서 물 한 잔을 마시려다 그대로 주저앉았다. 태수가 기척을 듣고 달려나왔을 때 순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혈압이 문제였다. 구급차가 왔고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차에 올라탔다.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태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빨리 오라고. 준혁은 새벽을 뚫고 달려왔다. 야간 응급실 복도를 뛰다시피 걸어와 아버지를 붙잡고 어머니 상태를 물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그것만은 진심이었다. 준하도 달려왔다. 연락을 받고 택시를 잡아탔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다. 어머니, 나야, 준하야. 순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괜찮다고 했다. 소란 떨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딸의 손을 꼭 쥐었다. 놓지 않았다. 세진은 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준혁이 병실 밖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준하는 그 자리에서 들었다.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잠깐만 와줄 수 있겠느냐고 준혁이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기 너머에서 세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병원 냄새 맡으면 공황이 온다고 몇 번을 말했느냐고 했다. 루이가 지금 혼자라 분리불안이 걱정된다고 했다. 당신이 거기 있지 않느냐고 했다. 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알았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통화가 끝났다. 준하가 다가갔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떨렸다. 지금 뭐라고 한 거냐고. 어머니가 저 안에 계신데 새언니가 안 오겠다는 걸 그냥 알았다고 한 거냐고. 준혁은 시선을 피했다. 새언니도 사정이 있다고 했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했다. 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참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태수는 병실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쥔 채 그 복도의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려 있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었다. 어머니 순례도 다 들었다. 혈압 측정기가 작게 삐 소리를 냈다. 순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 병원 창밖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어둠뿐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순례는 생각했다. 내가 뭘 바랐던 걸까? 며느리 얼굴이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그냥 사람이 보고 싶었다. 그냥 내가 왔구나 한마디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없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아들의 어머니보다 중요한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아들이 허락하고 있었다. 태수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새벽 내내 아내 곁을 지키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조용히 일어나 복도 끝 창문 앞에 섰다. 차갑고 흰 병원 복도에 햇살이 기어들어왔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퇴원 다음 주 준하가 부모님 집을 찾아왔다. 어머니는 혈압약을 새로 처방받고 방에서 쉬고 있었다. 준하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오빠가 새언니한테 완전히 눈이 멀어 있다고. 새언니 카드값이 어느 정도인지 아버지도 아셔야 한다고. 태수는 말없이 듣다가 조용히 말했다. 자신이 이미 보고 있다고. 준하는 멈칫했다. 아버지가 그 말을 하는 눈빛이 달랐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순례가 방에서 나와 딸의 손을 잡았다. 오빠한테 더 상처 주지 말라고 했다. 오빠가 등을 돌리면 그게 더 무섭다고 했다. 우리가 참아야 한다고 했다. 준하는 그 말이 서러웠다. 어머니가 병원에 쓰러져 계셨는데도 오빠는 새언니 편만 들었다고. 그 자리에서 자기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오빠를 왜 또 우리가 참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준하야, 아버지가 이제 움직인다. 내가 옆에 있어라. 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는 그날부터 소리 없이 움직였다. 아들의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들여다봤다. 숫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읽었다. 매달 나가는 할부금, 백화점 결제, 명품 플랫폼 이용 내역, 그리고 그와 같은 날 세진의 중고거래 계정에서 혼수가전이 팔려나간 기록이 보였다.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신혼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들이었다.
팔린 돈은 며칠 뒤 고가의 명품 핸드백 구매 내역으로 사라져 있었다. 태수는 그 흐름을 차근차근 정리했다. 종이에 날짜별로 적어가며 따라갔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을 마주한 것은 준혁이 과로로 응급실에 실려간 날 밤이었다. 준혁이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태수와 순례가 병원으로 달려갔다. 준하도 왔다. 셋이 응급실 밖에서 아들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세진은 늦게 나타났다. 루이를 이웃에게 맡기고 오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그날 밤 늦게 준혁이 안정을 찾자 세진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루이가 걱정된다고 했다. 태수는 아들 병실 곁에 앉아 밤을 새웠다. 새벽에 무료함을 달래려 휴대폰을 들었다가 우연히 세진의 SNS를 보게 되었다. 그 화면 속에서 세진은 웃고 있었다. 와인바였다. 화려한 조명 아래 친구들과 잔을 들고 까르르 웃으며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시간을 확인했다. 준혁이 응급실에 실려가던 그날 밤 세진이 병원에 오기 직전 시각이었다. 이웃에 루이를 맡기러 간 게 아니었다. 태수는 그 사진을 캡처했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너무 허탈해서였다. 아들이 쓰러져 있는 그 시간에, 내 아들이 링거를 맡고 있는 그 시간에 분노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만 단단해졌다. 더없이 단단하게. 태수는 아들 내외를 본가로 불렀다. 전화를 받은 준혁은 별다른 의심 없이 세진과 함께 왔다. 세진은 명품 백을 들고 루이를 아는 채 나타났다. 현관에 들어서며 준하와 눈이 마주쳤다. 세진은 눈 한 번 깜빡이고 고개를 돌렸다. 준하는 거실 한켠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부탁했다. 자리를 지켜달라고. 태수는 아무 말도 없이 거실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준혁이 봉투를 바라보았다. 세진도 바라보았다. 태수가 천천히 꺼내 펼쳤다. 카드 명세서였다. 월별로 정리된 할부 내역. 그 다음엔 중고거래 계정 판매 기록, 혼수 가전이 팔려나간 날짜와 금액, 그리고 며칠 뒤 명품 핸드백 구매 내역, 어머니 병원 입원 당일 병문안을 거절하는 통화 녹취 파일. 마지막으로 준혁이 응급실에 있던 그날 밤 와인바에서 웃고 있던 세진의 SNS 캡처. 탁자 위에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거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태수는 조용히 말했다. 다 봤다고. 세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지워졌다. 루이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했다. 부부 사이를 왜 감시하느냐고 했다. 준하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오빠, 지금 그 말이 나오느냐고. 어머니 응급실 날 새언니가 어디 있었는지 저기 나와 있다고. 준혁이 준하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너는 왜 여기 끼어 있느냐고 했다. 시집이나 잘 가라고 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다. 태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혁아, 지금 내 눈에는 부모가 보이느냐, 마누라가 보이느냐.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태수는 세진을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목소리 앞에서 멈췄다. 이 집 번호키 오늘 바꿨다. 짐 싸서 나가거라. 할부금은 친정 가서 갚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내 알 바 아니다. 세진이 입술을 달싹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순례는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창밖을 보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진이 울기 시작했다. 처음엔 눈물이었다. 그 다음엔 목소리가 높아졌다. 억울하다고 했다. 자기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거냐고 했다. 그러다 결국 준혁의 팔을 잡고 매달렸다. 우리 그냥 나가자고 했다. 여기 있어봤자 상처만 받는다고 했다. 준혁은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 어머니의 눈물, 준하의 굳은 얼굴을 차례로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지, 저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저희를 쫓아내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순례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팔을 잡았다. 준혁아 하고 불렀다. 그것뿐이었다. 말이 더 나오지 않았다. 준혁은 팔을 뿌리쳤다. 어머니, 저 이제 못하겠어요. 맨날 세진이만 잡아. 저는 이 집 아들이 아니에요? 준하가 벌떡 일어섰다. 오빠, 지금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가 뭘 잘못했어? 준혁이 준하를 향해 돌아섰다. 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새언니 흠집 잡는데 앞장서더니 속 시원하냐고 했다. 내가 처음부터 이 집 분란을 만든 거라고 했다. 준하는 오빠를 바라보았다.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오빠, 나 오늘 이후로
오빠를 오라버니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현관문이 닫혔다. 준혁과 세진은 나갔다. 거실엔 세 사람이 남았다. 태수, 술래, 준하.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술래는 아들이 뿌리치고 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이 아직 따뜻했다. 아들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었다. 그것이 더 슬펐다. 훨씬 더 슬펐다. 준하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잡고 있었다. 태수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다. 아들 내외가 탄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끝까지 그 차를 눈으로 따라갔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눈을 감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준혁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태수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술래는 밤마다 아들 방문 앞에 섰다가 돌아갔다. 준하는 부모님 집을 자주 들렀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다. 그냥 곁에 있었다. 세진의 삶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갔다. 준혁의 월급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았다. 친정에 손을 벌렸지만 거기서도 외면당했다. 명품 백을 팔았다. 루이의 사료비도 버거워졌다. 결국 루이를 이웃에게 넘겼다. 그토록 아끼던 강아지를 안고 나가던 날 세진은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세진은 준혁 앞에 앉아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너무 많이 기댔다고. 어머니 병원에 가야 했는데 그날 응급실 당신 곁에 먼저 달려갔어야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못했다고.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준혁은 그 말을 들으며 오래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어쩌면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동안 자기가 외면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눈앞에 펼쳐졌다. 찬밥을 먹으면서도 괜찮다고 했던 자신, 준하가 걱정한다는 말을 자르고 새언니 편을 들었던 자신, 어머니 손을 뿌리쳤던 그 순간, 아버지의 눈을 피했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준혁이 먼저 시부모 집 앞에 섰다. 세진도 그 곁에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빗속이었다. 우산도 없었다. 머리카락이 젖고 어깨가 축 처졌다. 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진도 목소리를 내었다. 처음엔 떨렸다. 그러다 무너졌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어머니 병원에 가지 않은 것, 준혁이 쓰러지던 날 곁에 없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사람 노릇을 못했다고. 빗소리가 두 사람의 울음 사이로 고였다. 안에서 기척이 들렸다. 준하가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 너머로 무릎 꿇은 오빠와 새언니를 내려다보았다. 문을 열어드리고 싶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도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술래가 천천히 창가로 걸어왔다.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빗속에 무릎 꿇은 아들, 그 뒤로 어깨를 떨며 우는 며느리. 술래의 눈가가 붉어졌다. 태수가 다가와 아내의 곁에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래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태수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진심이 있다면 시간이 말해준다. 술래는 눈물을 훔쳤다. 커튼을 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손이 번호키 위에 올려졌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눌렀다. 딸깍 하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빗속에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준혁은 그 열린 문을 보며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어깨가 들썩이고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세진도 그 곁에서 이마를 바닥에 대고 오래 울었다. 준하는 뒤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나레이션이 낮게 흘렀다. 가족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늘어나고 당겨지고 때로 끊어질 듯 아슬아슬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후에는 끊어지기 직전에 그 시를 다시 잊기도 합니다. 뒤늦은 각성은 언제나 값비쌉니다. 그러나 아예 오지 않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오는 편이 낫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문 안에서 오래 걸리겠지만 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껴안으며 삽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 채널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